이번 시간에는 소화성 궤양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성 궤양은 영어로 펩틱 얼서라고 하죠. 소화성 궤양에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두 가지가 있어요. 위장관의 점막이 위에게 직접 접촉되면서 손상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한 10%에 달한다고 하고 젊은 층 남성에게서는 소아성 궤양, 또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서는 위궤양이 호발을 합니다. 직접적인 이제 원인을 보면 대부분 흡연을 하거나 엔세이드 항염제를 만성적으로 복용한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하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은 현재 위궤양 환자의 70% 이상, 십이지장 궤양 환자의 90% 이상에게서 발견이 됩니다. 흡연을 하는 경우 소아성 궤양의 발생 위험이 2배 증가하는데 흡연이 췌장으로부터의 중탄산염 분비를 억제시켜요. 그리고 십이지장으로 위산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때문에 흡연을 하는 경우에 소아성 궤양의 발생 위험이 2배 증가가 된다. 이 병태 생리를 좀 알아두시고요. 또한 가족 성향에 있어서 유전적인 인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아성 궤양은 소화액 분비 활동에 대한 점막의 방어력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점막의 방어력은 점막의 통합성, 재생력, 점막 방어력의 존재, 점막의 충분한 혈액순환,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는 십이지장의 억제 기전 능력, 점액 생성을 위한 프로스타글란딘의 양에 따라서 좌우가 되죠. 궤양은 점막이 염산과 펩신으로부터 손상되는 것을 점막 방어벽이 막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위장관 점막의 손상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이 돼서 궤양이 생겼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엔세이드는 전신적 국소적 기전으로 소아성 궤양에 영향을 미치는데 위 점막의 방어벽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이에요. 근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시클로옥시게나즈 해서 콕스라고 하죠. 콕스의 작용을 방해를 해서 프로스타글란딘 합성을 저해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는 콕스1과 콕스2의 능력을 모두 저해하지만 콕스2 억제제는 콕스2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 점막 손상이 덜하죠. 소아성 궤양 같은 경우에는 만성화되면서 저절로 좋아지거나 혹은 손상, 감염,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소아성 궤양의 유형 분류에서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을 나눠서 분류를 해놨는데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자, 발생 연령 보세요. 교재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십이지장 궤양이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하죠. 남자의 비율이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다 해서 남자 비율이 높습니다. 위험 요인 보면은 위험, 알코올 흡연,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스트레스,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은 경우, 십이지장 궤양도 비슷한데 특히 이제 약물 아스피린이라든가 엔세이드, 스트레스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궤양이 생길 수가 있죠. 궤양 부위를 보면 위궤양은 엔트륨의 소만부에서 때로 발생하고 위기저부와 유문부의 연결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십이지장 궤양은 유문부와 십이지장 경계 부위 3cm 이내에서 발생을 하죠. 십이지장 궤양에서는 산분비가 증가가 돼요. 그리고
혈청 펩시노겐도 증가가 되는데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혈청 가스투린이 공복 시 상승이 되고 식후에는 혈청 가스투린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모두에게 상승이 됩니다. 통증을 보면 통증 부위는 좌상복부와 등 뒤쪽, 하복부에 주로 발생하고 위궤양에서 통증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날카로울 수도 있고 타는 듯한 통증, 음식에 의해서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제산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음식에 의해서 더욱 악화될 수가 있고 제산제는 효과가 없는 것이 위궤양이에요. 그렇다면 십이지장 궤양은 통증 부위는 복부 중앙과 오른쪽 상복부에 주로 발생하고 통증의 형태는 주기적이고 발작적인 통증을 나타냅니다. 위가 비었을 때 또는 식후 2시간에서 3시간이나 새벽 1, 2시에 발생을 하고 음식이나 제산제로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영양 상태는 십이지장 궤양은 대개는 영양 상태가 좋은데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암에 대한 가능성을 위궤양하고 십이지장 궤양을 봤을 때 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위궤양이에요. 그리고 출혈 양상을 보면 토열이 많고 십이지장 궤양은 멜레나 흑색변이 많습니다. 재발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수술 후에는 위궤양은 거의 재발하지 않고 십이지장 궤양 같은 경우에는 위궤양보다 재발률이 더 높습니다. 수술 후 봉합 부위에 궤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합병증은 두 개 다 비슷한데 출혈, 천공, 또 폐색. 근데 이제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위 계구부에 이제 폐색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들여다 봅시다. 자, 첫 번째 위궤양. 소화성 궤양의 약 15%에서 발생하고 몇 주 내에 치유되는 경향이 있는데 위궤양은 위의 유문부에서 2.5cm 이내의 소망곡에 발생을 해요. 이 부위는 이제 위염이 흔히 발생하는 부위이기도 하죠. 위궤양 같은 경우에는 점막의 방어벽 손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유문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위를 방어하는 그 뮤코스 점액 생성이 뮤코이드 생성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은 담즙산이 섞인 십이지장의 내용물이 리거지테이션, 역류하여서 점막의 방어벽이 파괴가 됩니다. 위점막의 혈액순환이 감소하는 것도 방어벽을 변화시키죠. 혈액순환이 감소하면 십이지장이 염산과 펩신에 의해서 더욱 손상을 입고 위궤양 환자의 한 10에서 20%는 십이지장 궤양을 동반하고 위궤양의 재발률은 십이지장 궤양의 재발률보다 낮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이지장 궤양은 소화성 궤양의 약 80%를 차지해요. 유문부와 십이지장 경계부의 3cm 이내에 흔히 생겨서 이제 십이지장 궤양이라고 하죠. 십이지장 궤양의 독특한 특징은 위산이 과다가 분비된다라는 거. 위산 분비는 정상이지만 위 배출 속도가 빠른 경우에는 위산이 십이지장 점막을 자극해서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 요소에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칼슘 제제 및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것 등도 있습니다. 십이지장 궤양 환자는 십이지장 내의 pH 수치가 장기간 낮다 그러면 이제 산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스트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고 정상인보다 위 배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음식물의 완충 효과가 줄어들면서 십이지장 내에 산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와 약물로 인한 이제 궤양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큐트 가스트릭 에로전, 급성
위미란이라고 불리우는 스트레스성 궤양 또는 스트레스 미란성 위험은 급성 위기 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위 12장 궤양의 원인을 보면 심한 외상이나 중한 질병, 심한 화상 때 컬링스 얼서가 발생하고 두부 손상이나 두개강 내 질환에서는 쿠싱스 얼서가 발생합니다. 위 점막에 약물을 주는 약물 대부분 요즘은 이제 아스피린을 사용하지 않지만 엔세이드 계통은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알코올 섭취예요. 그리고 샥과 폐혈증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궤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증상과 징후를 보면 소화성 궤양의 전형적인 증상은 페인이죠. 통증이에요. 타는 듯한, 배고픈 듯한, 갉아먹는 듯한 양상이고 상복부에서 시작해서 등으로 라디에이션, 방사가 됩니다. 통증은 위가 비었을 때 발생하는데 식사 후에 2시간에서 3시간 뒤나 밤중에 생기고 음식을 섭취하면 완화가 됩니다. 위궤양의 통증은 대개 상복부 중앙선에서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부위에 생기는 반면 12지장 궤양의 통증은 배의 오른 위 4분여개에 발생합니다. 위산이 분비가 되면 부종과 염증을 일으켜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위의 운동성을 증가시켜서 경련이나 위 내압 증가로 통증이 발생하죠. 통증 외에도 속쓰림, 역류,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합니다. 12장 궤양 환자들은 대개 유문부에 폐색이 없고 식욕은 정상적인데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욕부진, 체중 감소, 소화불량 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구토는 위 정체나 유문부 폐색에 의해서 생기고 위궤양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궤양이 유문부나 위이동, 엔트리움 내에 있을 때 자주 발생을 하죠. 심한 오심과 구토는 식도에 열상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소화성 궤양의 노인의 경우에는 다소 모호하게 어떤 디스컴포트, 불편감을 호소하고 또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면 흉부통증, 연화장애, 또 이제 체중 감소. 이러다가 위장관 출혈과 천공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비전형적인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소화성 궤양의 합병증 첫 번째가 출혈이죠. 소화성 궤양 환자 중 10에서 20%에게서 출혈이 발생하고 이는 노인에게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컴플리케이션입니다. 작은 혈관이 침식이 되면 혈액 손실이 서서히 나타나요. 그러면서 대변에 오컬트 블러드, 잠열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작은 출혈이 지속이 되면 환자는 피로, 어지러움, 기립성 저혈압, 그 다음에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큰 혈관에 에로전, 미란이 발생하면 토혈, 흑색변, 혈변, 저혈량성 샥이 갑작스럽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가 obstruction, 폐색입니다. 위 출구와 12지장에 주로 발생하는 폐색은 궤양 주변의 부종이나 염증, 평활근 경련, 조직의 상처에 의해서 발생하죠. 진행이 빠르기보다는 gradually, 점진적으로 생겨서 상복부의 팽만감, 오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폐색이 나타나면 구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염산과 나트륨, 칼륨이 손실이 되어서 수분 전해질 불균형과 대사성 알칼리증이 오거나 장액 손실로 인한 대사성 산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합병증이 이제 뻥 뚫리는 거, 포라멘 천공인데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이죠.
자, 이렇게 되면 뻥 뚫리면 위장과 십이지장에 있는 물질이 어디? 복강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막염을 일으키죠. 염산과 펩신에 의한 복막염은 즉각적으로 발생합니다. 박테리아에 의한 복막염은 복강으로 위장 간 물질이 들어가는데 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천공이 발생하면 환자는 극심한 상복부의 통증과 어깨, 복부 전반으로 통증이 방사가 돼요. 그리고 복부는 딱딱해지고 장음이 소실되죠. 빈맥, 얕고 빠른 호흡 등의 샥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인에게서는 이러한 천공의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의식의 혼돈 등의 어떤 비특이적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과 치료가 지연이 되어서 사망률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졸링거 앨리슨 증후군. 자, 졸링거 앨리슨 증후군은 췌장이나 십이지장에 발생하는 가스트린종, 가스트리노마로 인해서 생기고 이 종양은 가스트린을 과다하게 분비함으로써 소화성 궤양을 일으키는데 이 가스트린종이 60% 이상이 악성 종양이에요. 대부분 악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스트린은 염산과 펩신의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인데 종양이 발생하면 위산의 과다 분비를 일으켜서 점막의 궤양을 초래합니다. 이 증후군에 의한 소화성 궤양은 위장과 십이지장, 식도, 공장 어디든 발생할 수가 있고 궤양으로 인한 통증이 흔한 증상이 되죠. 고농도의 염산이 십이지장으로 들어가면 지방의 소화와 흡수가 방해가 되어서 설사나 스토티리아, 지방변을 일으키죠. 천공이나 출혈이 합병증으로 생기면서 지속적인 설사로 인해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진단을 보면 상부 위장관 조영술 해서 이제 바륨을 사용하여서 촬영을 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덜 침습적이긴 하지만 작은 궤양이나 슈퍼피셜 얼서, 표지성 궤양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엔도스코피죠. 위장관 내시경. 식도 위 12장의 점막을 볼 수가 있고 궤양을 직접 확인을 해서 필요시에 바이옵시 조직 검사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 검사, 내시경을 통해서 채취한 조직으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감염 여부 확인은 요소 분해 효소 검사 CLO 테스트로 하고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항원 검사나 요소 호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침습적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죠. 요소 호기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방사성이 표시된 요소를 먹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는 경우에 요소가 암모니아와 방사능 표시가 된 CO2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환자의 호기에서 측정하는 것인데 이 검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박멸 치료 후에 얼만큼 치료가 됐나 하는 효과성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되죠. 그리고 프로톤 펌프 이니비터스 PPI 억제제는 요소 호기 검사와 대변, 항원 검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7일 이상 약물을 중단 후에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 전부터 이 약물을 중지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PPI, 오메프라졸 대표적인 거죠. 졸링거 앨리슨 증후군이 의심되는 경우에 위산 분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액 분비를 시행할 수가 있고
위장에 있는 물질을 비위관을 통해서 흡인하여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졸린거 앨리슨 증후군의 경우 위산 농도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태로 진단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투약은 좀 이따 보시고요. 시술 및 수술, 출혈이나 천공, 위, 폐색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죠. 영양요법은 환자는 균형 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식이 제한은 필요하지 않고, 흡연은 궤양의 치료를 더디게 하죠. 그리고 재발을 조장하기 때문에 금연을 하도록 해야 돼요. 위산을 증가시키는 커피, 또 술, 카페인이 제거된 커피도 포함이 됩니다. 술, 초콜릿, 우유, 뜨겁거나 양념이 강한 음식은 피해야 하고, 우유의 단백질은 위 내용물을 효율적으로 중화시켜서 즉각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 전통적으로 궤양치료에 좋은 음식으로 사용을 했지만,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과 칼슘이 강력한 산분비 자극이 되어서 1시간에서 한 3시간 내에 다시 통증을 일으키고, 장기간 복용하게 됨으로 해서 죽종 형성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어서 요즘에는 피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악화기에는 저섬유성 식사를 하고, 악화기가 지난 후에는 소화되는 음식은 모두 먹어야 돼요. 하지만 잦은 음식 섭취에는 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면서 식사 사이의 간식은 피해야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